큰일 났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외국인들도 앞다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데요. 편견, 무시. 이제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충격적인 이유, 함께 알아보시죠.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2024년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데요.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사는 아네트입니다. 여름 축제로 베를린이 들썩이던 날이었어요. 도시 곳곳에서 맥주 향과 소시지 굽는 냄새가 풍겼죠. 친구들과 축제를 즐기던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명의 시작이었네요. 광장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가방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죠.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체구의 동양인 남성이 달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소매치기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체구는 소매치기범보다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무척 강인했죠. 범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가방을 내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동양인 청년이 제게 가방을 건네며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평소 아시아인들은 체구도 작고 조용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순발력과 용기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다니 놀랍네요. 제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던 게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되네요. 그의 말에 저는 새삼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태권도라는 무술까지. 모두 제게는 낯선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시군요. 태권도라니 정말 멋있네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준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국적으로 판단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준현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만큼 용감했습니다. 게다가 태권도라는 무술을 통해 보여준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겉모습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죠. 소매치기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 마리아와 베를린의 작은 음악 카페에 있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란 예감이 들더군요. 카페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한국에서 오신 박준현 씨의 무대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그날의 그 사람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카페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된 노래였지만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죠. 저 사람, 내가 말했던 그 소매치기 영웅 아니야? 마리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연이 끝나고 준현이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축제에서 봤었어요. 아, 그럼요.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그 소매치기 사건 맞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준현은 베를린 공대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음악은 그의 오랜 취미라고 했죠. 한국에서도 대학 동아리에서 기타를 쳤다고 해요. 한국의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바빴죠. 하지만 군대 다녀와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보통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새로웠어요. 독일과는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성실함과 책임감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음악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양 남자라고? 아네트, 넌 아직 어려. 다른 나라의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 라고요. 아버지는 은퇴한 경찰관이에요. 평생을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주녀는 달라요.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지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음악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난 탐탁지 않아. 베를린에는 좋은 독일 남자들이 많잖니.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사람을 국적으로 판단하시는 걸까요? 전 오히려 주년의 다른 문화적 배경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창밖을 보니 베를린의 밤하늘이 유난히 별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제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설렘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 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준현과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베를린의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은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 되었죠. 준현의 진지한 모습과 따뜻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시듯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 제 폰이 울렸고 아버지는 제가 확인하는 화면을 보고 말았어요. 아네트, 그 사진은 뭐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준현이에요.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동양 남자랑 사귀고 있다는 거니?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식탁 위 포크를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아빠, 준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사과정에서 로봇공학을 연구도 해요. 로봇공학이고 뭐고.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많아. 한국은 분단국가야. 북한과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 게다가 동양 남자들은 키도 작잖니. 아빠,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준현은 달라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IT 강국이고 문화도 발달했어요. 그래도 안 돼. 우리 집안에 동양인 사위는 있을 수 없어. 아버지의 큰 소리에 어머니가 놀라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이의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까지 그러지 말아요. 난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아빠, 전 준현이 좋아요. 그 사람의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요. 아빠가 이렇게 반대하실 줄 알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네트, 너 지금 부모한테 대들려는 거야? 아빠, 전 틀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국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현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배려심 깊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3개 닫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준현과 찍은 사진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날 밤, 전 준현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되셨어. 많이 화나셨지만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후 준현 씨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이해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진심을 보여드릴게.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우울한 날씨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갈등을 이겨내고 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지난 싸움 이후로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냈어요. 식사 시간도 의도적으로 피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준현의 진짜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릴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택시를 탔겠지만 아버지는 걷고 싶다고 하셨죠. 아마도 저와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슈퍼마켓에서 나오는데 한 노부인이 보였어요. 장바구니가 터져서 물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준현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와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준현은 이미 노부인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현은 재빨리 흩어진 물건들을 주웠어요. 단순히 물건을 주워주는 것뿐만이 아니었죠. 노부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부상은 없는지 살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가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부인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준현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을 여신 것 같았죠. 아이고, 젊은이가 귀찮을 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짐도 들어주고 말야. 전혀 귀찮지 않아요. 제 어머니도 독일에 계셨다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아버지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준현은 깨진 장바구니 대신 자신의 가방에 노부인의 물건들을 담았어요. 실은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죠. 거짓말이란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준현의 집은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노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노부인은 준현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신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죠. 아버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현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여기 계시네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노부인을 도와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아버지의 말씀에 준현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처음으로 준현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 청년 말이야. 생각보다 매너가 좋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닌 준현의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창밖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처럼요. 노부인을 도와준 일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죠. 준현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게 어떨까? 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저녁이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준현은 정각에 도착했어요. 와인 한 병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요. 어머님, 이건 한국의 전통 차 세트입니다. 아버님 선물로는 고급 인삼주를 준비했어요. 선물을 건네는 준현의 모습은 우아했어요. 어머니는 포장을 풀어보시더니 감탄하셨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네요. 하지만 본격적인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아버지의 질문이 시작됐거든요.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위험하지는 않나요? 저는 숨을 죽이고 준현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준현은 차분히 와인잔을 내려놓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일상은 뉴스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밤늦게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요.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질문은 계속됐죠. 군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은 아직도 징병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21개월을 복무했어요.
힘들었지만 거기서 배운 책임감과 협동심이 지금 박사과정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박사과정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준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의 전공인 로봇공학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돌봄 로봇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독일의 공학 기술을 접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죠. 아버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준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아버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지만 처음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죠. 태권도는 언제부터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하나 이상의 운동을 배우거든요. 저는 태권도가 좋았어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예의와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박사 과정을 마치면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의 장점을 살린 연구를 하고 싶어요. 아네트의 행복이 물론 최우선이겠지만요. 그 마지막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는 잠시 준현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관에서 준현을 배웅할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악수를 청하셨어요.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준현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죠. 생각보다 교양 있고 진중한 청년이네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첫 발은 잘 내디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현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확신도 커졌죠. 이제는 제 인생에서 준현이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기까지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마침내 일요일 아침 가족이 모인 브런치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준현과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움켜쥐셨죠. 아네트, 넌 아직 어려. 게다가 문화적 차이도 있잖아. 아빠, 저 이제 29이에요.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준현을 만난 지도 벌써 8개월이나 됐고요. 8개월? 그게 뭐가 길다고. 난 반대야. 절대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식사 자리에 같이 있던 삼촌 루트비이가 말씀하셨죠. 형,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삼촌은 일본 도쿄에서 10년간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아시아 문화를 잘 아시죠? 형이 걱정하는 거 이해해. 나도 처음 일본에 갔을 때는 비슷한 편견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 무슨 소리야? 실제로 봤잖아. 준현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교양 있고 성실한지. 게다가 난 최근 한국의 발전상을 지켜봐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보다도 더 앞서 있더라고.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삼촌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의 최첨단이었지. 하지만 지금 한국은 AI, 로봇공학, 문화산업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준현 같은 젊은이들이 바로 그 증거지.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태셨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한국에 직접 가서 보면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방문을 승낙하시다니. 아빠, 정말요?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할 거야. 한국이 정말 네 삼촌 말처럼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준현의 가족들은 어떤지도 모든 걸 확인하고 싶어. 저는 기뻐서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삼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그날 저녁 준현에게 전화했어요.
준현아, 아빠가 한국에 가보고 싶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갈 거야. 정말 다행이다. 걱정 마, 내가 잘 준비할게.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밤하늘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겠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준현과 함께라면 분명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침내 우리 가족의 한국 방문이 시작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공항이란 말이냐?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생생해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건 얼굴 인식 자동 게이트였어요. 사람들이 여권을 보여주거나 지문 인식도 필요 없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모든 출국 절차가 끝났죠. 이건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인데요. 어머니의 말씀에 준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기 보이는 저건 자율주행 전동 카트고 저기 움직이는 건 안내 로봇이죠. 아버지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시는 게 분명했죠.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은 더 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제공됐고 모든 결제가 무인으로 이루어졌죠. 예전에 일본 지하철이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 특히 놀라셨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구나. 준현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CCTV와 무인 신고 시스템이 곳곳에 있어서 범죄율도 매우 낮습니다. 저녁에는 트로트 공연을 보러 갔어요. 아버지가 일본의 엔카를 좋아하신다는 걸 준현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엔카와는 완전히 다르군. 무대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젊은이들도 이렇게 많이 즐기다니. 화려한 홀로그램과 LED 영상이 어우러진 무대는 웅장했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전에는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한국은 그걸 뛰어넘었어. 어머니도 거들었죠. 기술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말 놀랍네요. 거리의 젊은이들도 모두 세련되고 당당해 보여요.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이 마치 미래도시 같았죠.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매료되는지, 왜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알겠어. 내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거니까요. 준현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한강의 밤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스쳐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활짝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 방문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준현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내 딸을 부탁하네. 처음에는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아네트와 함께라면 딸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우리는 양가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독일식 결혼식과 한국의 전통 혼례, 두 번의 예식을 치르기로 했죠. 베를린에서의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결혼식장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준현의 한국 대학 동아리 후배들이 깜짝 축하 공연을 준비한 거였어요. K-팝 관련 댄스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공연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휴대폰을 들고 와, 저게 바로 K-컬처구나. 한국 문화는 이제 정말 세계적이야. 와 같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왔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넘쳐났죠.
공항 도착장 대형 전광판 아래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캐리어를 끌며 지나갔죠. 저처럼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 취업을 위해 온 청년들, 한국의 의료 기술을 체험하려는 사람들, K문화를 배우러 온 학생들까지 말이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프랑스인 가족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한국의 로봇공학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이제 실리콘밸리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TV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행 항공권이 매진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SNS에서는 익스피리언스 코리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됐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한국을 위험한 분단 국가로만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드는 걸 보면서 뿌듯해 하시니까요. 신혼집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준현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다고요.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요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 사위는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네. 우리 딸은 미래를 선택한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드론이 불빛을 쏘놓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의 별자리 같았죠. 준현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국을 향한 세계인의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네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때 무시하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단한 나라가 될 줄 과연 누가 예상했을까요?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더 치솟을지 전 세계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